안녕하세요. 맘카페에 들어오기도 많은 나이인데 글까지 써보려니 괜히 쑥스러운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아지매입니다. 이곳 게시판을 보니 시노이보다 동서 때문에 속상해하는 이야기들이 많군요. 나도 손윗동서 이야기라면 할 말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듣는 사람마다 혀를 차며 놀라워했던 아주버님네, 그리고 잊지 못할 우리 아버님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남편에겐 나이차 많이 나는 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시부모님께는 원래 별 관심이 없었고 저희만 왕래하는 편이었죠.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었을까? 어머님 갑자기 소천하시고 홀로 계신 아버님이 걱정되어 가끔은 남편 없이도 아이들만 데리고 고속버스를 타서 시댁에 가 아버님을 뵙곤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힘드니 오지 마시라 하셨지만 그래도 내내 조용하던 집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저의 달그락거리는 부엌 소음 때문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버님은 워낙 혼자 잘 챙겨 드시지 않는 성격이라 억지로라도 드시게 하려고 반찬이며 국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오곤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남편이나 아버님의 강요가 아닌 오롯이 제 의지였습니다.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이렇게 극진히 모실 수 있었던 건 저를 정말 딸처럼 여겨주셨던 지난 날에 대한 감사함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참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였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생계 책임지며 저희 세남매를 키워주셨거든요. 상대적으로 시댁은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님은 IMF 때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하여 새로 시작한 사업이 대박나 평생 벌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인데 둘째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니 어머님 입장에선 눈에 차진 않으셨겠죠.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구박도 하시고 친정이 가난하면 시집살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마인드이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그만 좀 하시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인데 우리 둘째 며느리 인성은 돈으로 살 수도 없을 만큼 훌륭하잖소. 아버지 일찍 여인게 며느리 잘못이오.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나 잘 키워서 사회에 내보낸 사부인이 대단한 거요. 마음보 좀 곱게 먹읍시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슈? 기우는 결혼한 게 뭔 자랑이라고? 그렇게 툴툴 대시던 시어머니셨지만 아버님과 제 노력 덕분인지 결혼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시고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던 분이라 험담을 하고 싶진 않네요.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사실 시어머니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윗동서인 형님네가 사고를 치며 시부모님 속을 앵간히도 썩히셨거든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따라 사업한다고 잘 다니던 공기업 관두고 포장 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런데 수급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 몇 년간 지지부진하시다가 결국 적자 상태로 폐업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도움을 주셨는데 너무도 쉽게 위기에서 탈출한 아주버님껜 그게 독이 되었던 건지 또 겁도 없이 더 크게 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번엔 형님까지 같이 시작하셨는데 역시나 잘 안 되었고요. 돈이 뭔지 형님네는 궁지에 몰리자 시댁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새벽 2시에 시댁에 찾아와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사람들한테 하도 많이 빚을 져 빌릴 사람도 없다며 울고 불고 난리쳐서 아버님이 1,000만 원 더 얹어서 4천만 원을 그냥 주셨대요. 그동안 해준 돈이 많으니 이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형님네는 잘못 이해한 모양이었습니다. 툭하면 찾아와 1,000만 원, 2천만 원을 빌려달라 울상이고 급기야 나중에는 빠듯하게 살아가는 저희한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돈 없다 노래를 부르던 형님네가 어느 틈에 서울에 그것도 한강뷰 32평짜리 아파트를 자가로 떡하니 매매해 놨더군요.
자기들 살 길을 다 알아서 해놓곤 그렇게 시부모님 노후 준비 돈까지 빼내가며 쥐어 짜냈던 것입니다. 그 사실 알고 시어머님은 형님네와 절연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앓고 계시던 당뇨가 너무 심해지셔서 합병증으로 2년 만에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 돌아가신 건 다행이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한 달 정도는 눈도 거의 실명하셔선 저랑 아버님이 겨우겨우 거동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였고 아버님도 큰 아들네에게 너무 실망해서 자식은 저희만 있는 셈 치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계신 아버님을 챙기며 산지 어느덧 몇십 년이 되었고 저희 아이들도 꼬꼬마에서 어느덧 다들 대학생이 되어 장성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아이들은 크고 어른들은 늙어가게 만들더군요. 정정하던 저희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니 이미 왼팔과 왼쪽 다리는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제가 아버님 손 한 짝씩 나누어 잡은 채 엉엉 우는데 정작 아버님은 다 굳어져 어색한 인매로 미소를 띠시더군요. 그렇게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 절대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요양원에 가겠다고 고집 부리시는 걸 우리 아이들이 설득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참 착한 애들입니다. 방이 하나 모자랐는데 아이 중 하나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며 학교 근처 원룸으로 독립하더군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덕분에 따로 나가서 살아. 고마워. 이제 맨날 밤 늦게까지 게임해야지. 아싸. 해맑게 웃으며 철없이 말하는 큰아들 놈의 속내는 아마도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한 배려였겠죠. 그렇게 밤새도록 게임하겠다던 큰아들은 게임은커녕 늦게까지 알바하고 공부하며 제 앞가림 찾아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버님을 집에 모셔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따로 살며 주말마다 찾아뵙고 잘 지내시는지 봐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게다가 거동 자체가 불편하시며 제일 중요한 대소변 가리는 걸 봐드려야 하니 처음 몇 달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되도록 출퇴근 전후로 본인이 하려고는 했지만 저도 봐드려야 하니까요. 아버님은 너무나도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애써 명량한 척하며 아빠, 뭐 어때요? 내가 진짜 딸 같다면서요. 아빠가 딸 기저귀 갈아주는 거랑 딸이 아빠 기저귀 갈아주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요? 라며 아버님을 도리어 위로해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아버지께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식단도 아버님 위주로 맞추고 틈틈이 재활운동과 매일 산책까지 제가 도맡아 극진히 간호해드리니 기적은 있는 건지 아버님 어눌하시던 말투도 돌아오시고 점점 손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시더군요. 대학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몇 없는 확률이라 하시며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아빠, 다 제 덕분인 거 아시죠? 내가 보기 드문 효녀라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내 집에 가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한 덕분이지. 저희는 그렇게 웃으면서 서로의 손을 잡으며 농담했지만 흘러나오는 눈물은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학병원 로비에서 한참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점차 회복하시던 아버님의 간 수치가 심상치 않더니 급기야 급성 간경화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심각해지시며 식사도 잘 못하시더니 어느새 약으로는 치료가 힘든 수준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수술로도 당연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모신 지 9년째 되던 해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셨는데 담당 교수가 결국 호스피스로 전원을 권하시더군요. 예전 같으면 저한테 미안해서 가겠다고 하실 양반인데 아버님이 웬일로 안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연주야, 조금만 더 고생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아님 노망이 났는지 이젠 니들이랑 떨어지기가 싫어서 그래.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거죠. 집에 가요. 아버님은 무슨 직감이라도 받으셨는지 저희와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다며 저희 집에 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다시 저희 집에 모셨고 마침 남편도 정년 퇴직하여 남편과 같이 병간호를 했어요. 아버님은 속이 거북해 매일 6번에서 7번은 토하셨고 기력이 모두 쇠진해 어느 날은 말 한마디 못하신 적도 있습니다. 얼굴은 점점 까맣게 변해가시고 손도 덜덜 떠시고 그 모습에 저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님네가 찾아오시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말입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을 보니 아주버님네였습니다. 놀라서 왜 오셨냐 하니 문이나 열으라고 쾅쾅 대더군요. 그렇게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울고불고 쳐들어와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떡해. 인천 당숙 어르신께 이제야 들었어. 아버지 위독하시다고. 하며 아버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떨떠름한 아버님과는 다르게 두 형님네 부부는 아파트가 떠나가라 울부짖더군요. 한참을 울던 형님이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째려보더니 동서, 아버님 병간호를 어떻게 해드렸길래 이 지경이 되셔.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다곤 해도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실 리가 없는데 밥은 제대로 해드린 거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지며 입이 붙어버린 듯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당시 제 편 들어줄 남편은 잠시 외출해 있고 아버님도 뭐라 소리는 치셨지만 형님네의 고성 때문에 결국 저만 공격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제대로 못 모셨다는 겁니다.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운동도 잘 봐드렸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으셨을 거라며 저를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몰아붙이며 급기야 쌍욕까지 내뱉더군요. 미친년,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결국 우리 없으니까 지 시애비 이 꼴로 만들어 놓네. 다 너 때문이야. 망을년, 위선자. 그 말에 정신이 돌아와 저도 울부짖기 시작했죠. 갑자기 찾아와 이게 무슨 망언이에요. 내가 아버님을 얼마나 우리 아빠처럼 열심히 모셨는데요. 재수씨, 아버지 있어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아빠처럼 모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딸 노릇, 자식 노릇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애초에 아버지도 없이 살아온 주제에. 피식 웃으며 아주버님이 절 비웃는데 바보같이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형님네 부부는 결국 본론을 말하더군요. 이제 우리가 아버님 모셔. 그렇게 알고 있어. 뭐라고요? 아버님을 모신다고요? 어디서 이제야 나타나선 아버님 모시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당신들 아버님이 지금 뭘 겨우 드시는지, 어떤 자세로 앉아 계셔야 오심이 좀 덜 하시는지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야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고. 아무튼 아버지, 이제 이런 좁은 집구석에서 그만 답답하게 계시고 우리 집 가요. 내가 아버지 모시려고 방 하나도 치워놨어. 그렇게 강제로 노쇠한 아버님을 들어 올리려 하는 아주버님을 어떻게든 막으려 안간힘을 썼고 그 사이 다행히 남편이 귀가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아주버님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 아버님 앞에서 형제들 싸움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도 제대로 못하신 채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군요. 제가 뒤늦게 아버님 눈물을 닦아드리려 휴지를 뽑아 죄송하다고 하며 아버님께 다가가자 팔짱만 끼며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저를 구석으로 밀치며 본인이 아버님 눈물을 닦아드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 팔짱을 끼며 일어나시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눈이 뒤집혀 막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시더군요. 큰아들 집으로 가겠다. 그 바람에 저와 남편은 충격 먹은 듯 아무 말도 못했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씩 웃으며 잘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당장 가지는 못하고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며 아주버님네를 돌려보냈어요. 제가 아버님께 왜 그랬냐고 울며 여쭸어요. 사실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아버님을 봐드렸는데 아버님도 결국 다른 어르신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사랑은 장남이구나 싶어 허무하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전화번호 하나를 내미시며 이 사람 좀 집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다음 날 그렇게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고 아버님과 방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손님이 가시고 나서 왔다 가신 분이 누구냐고 여쭤보니 그냥 먼 친척이라고 말을 아끼시길래 더 묻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간단하게 짐을 챙기신 채 큰아들 내에 가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버님은 의지가 굳건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님 약과 호흡에 치료한 의료기기들 그리고 쓰시던 장비를 챙겨서 형님네로 향했습니다. 형님 주소를 내비에 쳐 이윽고 당도하니 그곳은 매매가 30억이 넘는 아파트 대단지더군요. 형님 말로는 시부모님과 절연한 이후 사업이 급속도로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님을 형님네에 모셔다 드리고 형님에게 아버님 관한 중요 사항들과 봐드려야 하는 매뉴얼들을 자세히 전달해드렸어요. 인수인계라고 해야 할지. 솔직히 형님네가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아버님 여기다 맡기기는 죽어도 싫은데 아버님 고집이 상당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하고 아버님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리며 돌아서려는 찰나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며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더라고요. 꼭 봄을 보듯이 저를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손을 토닥토닥 감싸 안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도 많이 늙었구나.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건 이제 그것뿐이다. 하시더라고요. 언제는 저희랑 떨어지기 싫다고 호스피스도 안 가시겠다 하더니 이제는 큰아들네한테 가신다 해서 마음이 조금은 섭섭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님이 걱정되어 아주버님과 형님네한테 전화를 하니 잘 계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을 형님네로 모셔다 드린 지 2달 좀 되었을까? 오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으니 형님이었습니다. 동서, 여기 아산병원 응급실이야. 아버님이 숨을 잘 못 쉬셔서 급하게 왔어. 아버님이 동서 찾으신다. 빨리 와. 그 말에 남편과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그 사이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안 좋아져 중환자실로 옮겨가셨더군요. 의사 얘기 들어보니 몇 주 전에도 한번 병원에 실려 오셨나 봐요. 그때도 이미 복수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이라 기도 호흡과 물 섭취조차도 힘드셨는데 아버님이 죽어도 입원 안 하시겠다고 했나 봐요. 형님이 저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하셨답니다. 무조건 잘 지낸다고만 말하라 하셨다면서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까봐 증거도 남겨놨다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녹음본 들어보니 정말로 아버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연주한테는 잘 지낸다고만 말하라 시키시는 아버님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목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너무 났어요. 어떻게든 우겨서 우리가 모실 걸, 형님네 못 가게 할 걸, 그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아버님이 큰아들이랑 연 끊었던 것에 대해 내심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 얼마간은 같이 살고 싶어 하셨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아버님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의식 남아 계셨을 때 그렇게 저를 찾으셨다는데 조금만 더 견뎌주시지 하는 원망과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가슴 가득한 죄송함 때문에 숨조차 못 쉴 정도로 눈물이 나더군요. 3일장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아들놈들 때문에 겨우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소리를 치며 돈 내놓으라 하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버님이 너네한테 유산 다 돌려놓은 거 너는 알고 있었지? 알고도 나 엿먹으라고 그 노인네 보낸 거지, 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좀 얘기해봐요. 아버님이 변호사 불러서 유산 전부 니들한테 상속되도록 손 써놓으셨다고. 우리 집 오기 전에 말이야. 니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니들이 꾸민 짓이지? 어?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아버님이 저번에 먼 친척이라며 집에 들이셨던 손님이 알고 보니 아버님 전담 변호사였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외가 재산까지 아버님이 관리하셨는데 혼자 하기 힘드셔서 변호사를 쓰셨고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1년에 한 번씩은 대면해 유언장을 갱신하시곤 하셨다네요. 아버님은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증빙 자료를 꾸준히 모으고 계셨고 형님네 집에 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그렇게 정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믿기 힘들었지만 아버님의 유언대로라면 제 명의로 아버님 살고 계셨던 20평대 아파트를 돌리고 현금 자산 12억 5천만 원가량 상속받게 되었고 남편과 아들들 명의로 각각 3에서 5억 정도씩 유산을 상속받도록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버님 네한테는 아버님 타고 다니던 낡은 지프차 한 대 넘긴다고 남기셨더라고요. 폐차 권고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 듣자마자 솔직히 웃음이 나더군요. 평소 유머러스 하시던 아버님 모습이 생각나서요. 아버님이 형님네한테 몇 억씩 주시며 이제 정말 돈 없다고 하셔서 남은 재산이 그렇게 많으신 줄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갈 곳 없는 시외가 재산까지 합쳐서 저희한테 상속해 주신 거더라고요. 아주버님네는 법대로 가겠다며 소송을 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전에 아버님 편찮으신 거 뒤늦게 당숙 어르신께 연락받아 찾아왔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형님네는 쭉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거동 불편하셨을 때도 다 알면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 피곤해질까봐요. 그렇게 지켜만 보다가 아버님 병환 깊어지시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불이 나게 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살살 달래서 남은 집이라도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결과 집도 숨겨진 재산도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거죠. 모종에는 임종에 모신 건 자기네라며 그걸 내세우며 항소했는데 결국 기각되었어요. 아버님의 유언대로라면 저는 30년 가까이 아버님을 모셨고 형님네는 겨우 2개월 모셨고 아버님의 상세한 설명에 따르면 형님과 저의 간호 희생이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제가 극진했다며 여러 증거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형님네는 저희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더군요. 아, 이렇게 뒤통수 치실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모셨을 거야. 노인네 토 닦아주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치우지. 당신은 아들이잖아. 남의 아버지 토를 내가 왜 닦냐고. 이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딸 노릇도 못할 거라며 무시하더니 형님은 아버지도 있는 주제에 그깟 토 하나도 못 치웠어요? 그랬더니 울그락불그락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마도 성격대로 들이받고 싶었겠지만 어떻게든 저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또 살살거리며 가식 떨려고 시동 걸길래 바로 차단했어요. 그렇게 형님네는 그토록 바라던 유산을 놓쳐버렸네요. 모두의 예상대로 형님네는 돈 달라 깽판을 하도 쳐서 몇 가지 사건을 겪는 바람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놓았고 더 이상 저희에게 연락하지 못해요. 고요하네요. 저는 얼떨결에 재산을 이렇게나 많이 가진 아줌마가 되었고요. 원래 명품이나 부동산 재테크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촌스러운 사람이라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사실 크게 실감이 나지도 않네요. 그리고 시외가분들 수소문에 어렵게 살고 계신 먼 친척분들 알아내서 돈 좀 쥐어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큰아들 내가 거짓말했던 것들, 애초에 되바라져 재활용도 안 될 인성들인 거 미리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폭풍 같던 시간은 지나갔지만 저는 아버님 계시던 방을 아직도 못 치우고 있어요. 아마도 저는 정말 아버님을 내 아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유년 시절 친아빠의 부재로 늘 허했던 마음은 거짓말처럼 채워졌으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한 달 만에 초고속 이혼한 31살 여자입니다. 이혼 통보 당시엔 속이 시원하면서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일까 싶은 마음에 싱숭생숭하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놈과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서 발 뺀 게 다행이라고 생각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놈과의 이야기를 굳이 쓰는 이유는 많은 미혼 여성분들이 남자를 조금 더 잘 알아본 후 결혼을 진행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서예요. 저도 3년이나 사귀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인 줄 정말 몰랐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1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3년 사귄 남자와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전문직이지만 같은 직종은 아니고 제 연봉이 그 남자의 2배 정도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제 연봉의 2~3배는 되는 남자들 선이나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긴 했죠. 그래도 그 남자와 계속 연애했던 건 제가 돈에만 가치를 두지 않아서였어요. 돈이야 제가 더 벌면 되는 거고 남자는 자상하고 선하며 책임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가정 폭언 및 폭행으로 저희 엄마를 너무 고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한순간에 돌아가신 바람에 아버지 운영하시던 사업도 회계사와 변호사 도움받아 갑자기 정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남은 유산이 70억은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큰 소리만 나면 흠칫 놀라는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마와 둘이 살면서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 우연히 소개받은 남자가 너무 괜찮은 겁니다. 집안도 화목하고 사람 자체도 참 순했고 무엇보다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다 느꼈습니다. 제가 남자보다 돈을 더 버는 걸 알면서도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따윈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긴 남자 본인도 저보다 연봉이 낮았을 뿐이지 꽤 인기 많은 전문직이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제가 야근하느라 힘든 날에는 손수 도시락을 싸서 저희 동료들 먹을 것까지 같이 준비해주는 배려심 많은 성격인데다 집돌이라 별다른 취미도 없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전 저희 아버지는 골프에 낚시에 허구한 날 본인 취미생활 하시느라 집에도 거의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술도 참 많이 드셔서 주폭도 있으셨기에 저는 술 먹는 남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술을 입에도 대기 싫어하는 성격이더라고요. 나는 술 먹고 알딸딸한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술 한 잔에 이성도 기억도 잃는다는 게 너무 불안하고 말이야. 그래서 술을 안 먹어. 회식 때도 정말 최소한으로만 먹지 내가 내 지갑 열어 술 사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말했던 그 남자가 얼마나 괜찮아 보였는지 저는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남자를 아버지와 비교해가며 어떻게든 정반대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을 찾은 거죠. 그게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네 집은 노후 대비는 잘 되어 있었지만 평범한 수준이었고 저는 연애 때 저희 집안 재력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눈치는 챘을 거예요. 엄마가 서초 3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고 저는 청담동 자가 오피스텔에서 자취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결혼 생각이 없던 저조차 마음이 변했고 결국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난항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그 남자를 엄청 반대하셨다는 거죠. 3가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리기 좀 창피한데요. 엄마가 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그 남자 생년월일을 가져가 점을 보셨는데 그 남자와 제가 완전 상극인데다 여자한테 기생해서 사는 몰염치한 사주라네요. 저희 엄마가 사주를 엄청 맹신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남자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였습니다. 얘 뭐가 쎄해. 너는 그런 거 못 느꼈니? 웃고 있는데 꼭 동공은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나는 그걸 느꼈어. 엄마, 또 사주 때문에 괜히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래도 저번에 네가 인사시킨다고 집에 데려온 날 있지? 그날 나는 네 남친 처음 보자마자 느꼈어. 사람은 눈이 마음에 창이래잖니. 그런데 걔는 어째 눈이 탁하고 이뭉스럽고. 엄마, 그런 이유라면 나 더 안 들을래. 그이 나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그야 그렇지. 그건 나도 알지. 너 만나면서 꽤나 공들인 거. 공들인 게 아니래도 그냥 원래 그 사람 성격이야. 엄마, 아무튼 몇 번만 더 만나봐.
제가 엄마를 설득하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더 만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제 선택을 늘 존중해 주시는 엄마이고 사람 인상이나 눈빛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제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의 눈빛이 쎄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처럼 너무 차이나는 재력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재벌이나 갑부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유층에 속하고 제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반해 남친네 집은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 남편 연봉도 저보다 작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빠가 생전에 돈으로 치사하게 굴면서 엄마 앞에서 갑질했던 것을 보고 자란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가 돈이 많은 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엄마는 제가 싫어하는 점괘까지 이야기하시니 당신은 엄마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해하고 계신 줄만 알고 남자의 좋은 면을 많이 보여드리면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를 더 자주 드리게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남자 본인도 은근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 상대 부모도 나를 반대한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비참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엄마가 낯가려 정도로 말하긴 했는데 눈치는 빨라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시지? 응? 자기가 말해줘야 내가 노력을 하지. 말했잖아. 난 자기랑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줘.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니야. 나는 꼭 알아야겠어. 나 싫어하셔? 그렇게 돌직구로 물어보는 남자에게 저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죠. 대신 조금 돌려 말했습니다. 점괘랑 눈빛에 납득할 만한 사람이 어딨나요? 아무튼 저희 엄마가 본인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자 좀 시무룩해지더군요. 그래? 그러실 줄 알았어. 내가 자기보다 돈을 적게 벌어서 싫어하시나?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엄마가 가진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마음이 천천히 풀리길 바라야지. 난 시간 갖고 자주 만나뵈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 잠시 침울하게 있던 남자는 이내 애써 괜찮은 척 하면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어머님이 나 좋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살뜰하게 굴어볼게. 자기가 나한테 팁 좀 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이나 전시회 같은 거 손수 예매해서는 엄마 친구분들이랑 가서 보시라고도 해주고 본격적으로 노력하더군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별로 바뀌진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치만 남자의 꾸준한 공세로 결국 엄마도 남자의 자상함에 두 손 드셨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은 날 엄마와 남자와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가 저희 엄마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왜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아니, 뭐 지나간 일 가지고 그래. 내 딸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마 사돈 되실 분들도 우리 딸이 별로 탐탁치 않으실 텐데 아들이 좋다 하니 그러려니 하셨을 거게.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에요. 그래도 장모님은 저 정말 싫어하셨잖아요. 저한테 웃어주지도 않으시고. 아니 뭐 그땐 불편하기도 했고. 그래 뭐 맘에 안 찼으니까. 물어보니 대답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보다 훨씬 연봉도 낮고 대놓고 말해서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잖아. 반대하지 않을 경우가 더 드물지 않겠나? 그런 단점 다 상쇄할 만큼 자네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딸도 많이 사랑하니까 허락한 거지. 아, 네. 엄마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어요. 예물 예단이나 결혼 관련해서는 결정하는 문제에서 단 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잘 진행된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을 줄 알았죠. 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 지옥은 시작됩니다. 저희는 칸쿤으로 여행을 갔어요. 둘 다 휴가를 오래 땡겼어서 2주나 실컷 놀고 마지막 날에 양가 어르신들 선물을 고르려고 지역 쇼핑몰에 갔습니다. 남편 어머님은 명품 가방 일할 게 없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200만 원대로 하나 골랐고 아버님은 80만 원대 시계를 샀습니다. 시누이 것도 하나 샀고요.
쇼핑몰 들어가자마자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며 시댁 것부터 샀고 남편도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쇼핑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 선물을 고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드리는 선물값만 거의 350만 원 꼴이었는데 본인 서류 가방이랑 구두 고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신혼여행 내내 묘하게 변한 남편에게 살짝 기분이 상하던 차였습니다. 그래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내가 결혼식 끝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민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듬었는데 남편은 신혼여행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전의 다정함은 슬쩍 없어지고 뭔가 건조한 반응을 하는 게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런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며 저 사람 언제 우리 엄마 선물 사나 보고 있었어요. 결국 4시간 쇼핑 시간 동안 저희 엄마 선물은 사지 않더군요. 곧 쇼핑몰 폐장이 다가왔고 제가 참다 물었어요. 여보, 이제 곧 쇼핑몰 문 닫는데. 아, 그래? 빨리 나가야겠다. 내일 아침에 바로 공항 가야 되잖아. 미리 가서 짐 정리 좀 해야지. 자기 다 샀어? 난 다 샀어. 나가자. 하며 아무렇지 않게 나서더군요. 제가 남편을 잡아 섰습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 엄마 선물을 안 사? 어? 무슨 선물? 아니,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가씨 선물까지 사는 거 옆에서 다 보고 있었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우리 엄마 선물 하나 살 생각을 안 해? 아, 장모님? 장모님은 뭐 다 있으시잖아. 그리고 내가 사드리는 거 좋아하나 하시겠어? 나도 싫어하셨는데. 하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더니 빨리 나가자고 저를 이끌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오는 길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나간 일 가지고 왜 그렇게 비아냥대? 뭐가 지나간 일이라는 거야? 장모님이 결혼 전에 나 반대하신 거?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싫어할 것 같으니까 선물을 안 고르겠다고? 장모님 거 안 사. 사드렸다가 괜한 말 듣기도 싫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혼전에 남편을 반대하시긴 했지만 앞에서 대놓고 싫다는 표시를 내거나 표정을 찌푸리신 적도 거의 없어요. 무뚝뚝하게 말을 안 하시기는 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전에서 뭐라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희 엄마를 폄하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갑자기 왜 이래? 나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장모님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릴 땐 언제고 결혼식장 나서자마자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가 뭐야? 갑자기? 뭐가 갑자기인데? 나는 장모님이 나를 반대하신 거 엄청 상처야. 절대 안 잊혀져.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꽁에 있을 거야? 선물도 안 사고? 나 그럼 시댁 가족들이 이 선물들 다 그럼 환불하고 와도 돼? 제가 당장이라도 쇼핑몰에 되돌아가 모두 환불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자 당황해하면서 말리더군요. 그럴 필요까지 있어? 아니, 사실은 농담 반 진담 반이야. 장모님 선물을 왜 안 사? 입국하는 길에 면세점에서 사려고 했어. 면세에서 안 산다며? 현지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고. 아니, 그건 다른 거고. 아무튼 장모님 거 당연히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잘 챙겨. 그렇게 얼머무리는 남편한테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남편은 면세점에서 저희 엄마 선물이라고 대충 아무데나 들어가서 5초 만에 하나 고르더라고요. 금액이 아니라 성의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꼴 보니 진짜 착잡했고 싸울 의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패닉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바뀐 것에 너무 충격이었고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엄마 일에 관해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되바라진 사위처럼 굴기 시작한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당연히 싸웠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인터넷에서나 봤던 반전 쓰레기남이 내 남편일 줄은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정신이 멍했어요. 그렇게 신혼집에 돌아왔고 예정대로라면 지방에 계신 시댁 인사 가서 하루 자고 저희 엄마 보러 가는 건데 제가 시댁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시댁 가서 며느리 노릇하며 하하호호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뭔가 심각성을 느꼈는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냉하게 구신 게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 근데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다시 마음 잡았어. 그런 생각 안 할게. 내가 미안해. 하면서 사과하는데 말 같지도 않다고 해야 하나? 와 닿지도 않았어요. 다만 신혼여행에서 제 통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시고 계속 걱정하시던 친정엄마가 생각나 일단 잘 다녀왔다고 양가 인사나 간단하게 드리고 오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집이랑 시댁에서 억지로 웃으며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꼴 보니 확실히 결혼 전에 저희 엄마한테 엄청 헌신적으로 깍듯이 대하던 그 모습이 사라지긴 했더라고요. 예전엔 저희 엄마가 무슨 말씀 하시면 말끝마다 네네 하면서 경청하던 놈이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 뻔히 보고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거나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팔을 탁 치면 그제야 떫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던 그놈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너 싸웠니? 김서방 왜 저렇게 저기압이야? 에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얘, 엄마한텐 비밀 없는 거야 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알겠어? 엄마는 늘 네 편이니까. 그렇게 알듯 말듯 엄마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고 사위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사위가 든든하다며 가족으로 생각하고 좋아하셨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저와 남편 둘 다 다시 일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심란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군요. 감정이 너무 상했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눈물도 나고 그렇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2주 정도 눈만 마주치면 싸웠고 각자 회사에 있을 때도 카톡이며 전화로 시비를 가리며 다퉜습니다.